예, 그러면 곧 이어서 두 번째 연사이신 오정근 박사님을 모시고 중력파 얘기를 들을 텐데요. 자, 오정근 박사님은 우리 바로 저희 서강대 동문이시고요. 서강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지금 대전에 있는 수리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우리나라 이 중력파 학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큰 박수로 오정근 박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오정근입니다. 먼저 뜻깊고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그 박영하 대표님하고 정현식 교수님 여러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간이 제가 원래 항상 강연을 한 2시간 정도 준비하는데 시간이 짧아서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내용만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력파가 굉장히 긴 얘기들이 많은데 다 빼고 이걸 가지고 도대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진로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 대학을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운이 아주 좋아서 물리학을 하거나 천문학을 하시게 되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이제 뭐 노벨상급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들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결국은 이제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일인데, 과연 이 중력파라는 발견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고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우리가 빛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그 너머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빛이 우리 과학, 특히 천문학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빛 이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천문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죠. 이따가 좀 몇 시간 뒤에 밤이 되면 눈으로 이렇게 별을 보는 것 자체가 천문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 자체가 가시광선 대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센서고 디텍터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 눈으로 들어오는 별빛을 보고서 이제 그 어떤 원리와 법칙들을 찾고자 했죠. 그게 바로 천문학의 시작이고, 이제 점점 이게 발전하면서 400년 전에 갈릴레이가 그 망원경을 스스로 개량하고 제작하면서 이걸 별을 보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보던 어떤 현상들을 넘어서 뭐 목성의 위성을 새로 발견한다든지, 이런 달에 분화구가 있다라는 걸 발견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관측의 시대로 이제 그러니까 접어들게 됐죠. 그리고 이 전자기파의 일종의 전자기파인데, 가시광선을 넘어선 새로운 영역대의 전자기파가 발견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전파망원경이나 X선, 자외선 같은 새로운 파장대의 전자기파를 관측하면서 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천문학이 발달해온 과정이고, 근데 결국은 이 천문학의 발달은 전자기파, 빛이라고 하는 것들을 관측 매개로 해오면서 우리가 발달해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빛 너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전에 이제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들은 이제 별이 어떻게 탄생했고 별이 어떻게 죽었고, 그다음에 그 별들이 구성되고 있는 은하와 성단과 그다음에 우주 전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별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나요. 다양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질량밖에는 사실은 가진 게 없죠, 별은. 그래서 처음에 별이 생성될 때 얼마나 많은 주변의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뭉치느냐에 따라서 별의 초기 질량을 결정을 하고, 결국은 별을 만드는 것 자체는 중력 때문에 물질들이 수축하면서 이제 어떤 모양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중력은 계속 끌어당기기만 하는 힘이니까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그걸 버티는 힘이 있어야
크기를 유지하는 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이 그 별의 크기를 유지하느냐 하면 중력에 의해서 계속 물질들이 뭉치다 보면 내부는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뭉쳐진 물질들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복사압이 중력을 이기게 하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면서 별이 유지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한 별은 크기가 유지되는 거예요. 별이라는 거의 운명은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수소와 헬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별의 수명을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노란 별은 태양인데 혹시 태양 질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무겁죠. 저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아주 편리하게 1태양 질량이라고 불러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다른 별들을 태양 질량의 몇 배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한 10에 34승 킬로그램 정도 돼요, 태양이. 근데 태양 같은 별의 운명은 이 안에서 이제 결국은 수소와 헬륨을 계속 태우면서 에너지를 내면서 태양의 크기를 유지할 텐데 지금 한 40억 년 넘게 탔는데 한 70억 년 정도 더 타고 나면 그 에너지를 잃고 내부가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핵이 백색외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별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별의 시체가 되는 과정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이 백색외성의 겉껍질들은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태양이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백색외성이라는 별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별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자가 거의 양성자 근처까지 밀려 들어가 가지고서 그 힘에 의해서 이제 버텨주는 거죠, 중력을. 근데 태양보다 무거운 별들은 훨씬 더 그 중력이 수축하는 중력이 세기 때문에 이제 전자가 양성자 껍질까지 밀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모든 내부가 중성자들로만 이루어진 중성자별로 종말을 맞이하거나 또는 그거보다 더 무거운 별들의 운명은 중성자까지도 한 점으로 수축을 해서 블랙홀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별의 운명을 결정짓는 고밀도 별이라고 부르는 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별의 운명이 결국은 그 에너지를 다 잃고 나면 죽은 별이 될 거고 그 죽은 별은 더 이상 빛을 스스로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백색외성과 같은 밀도가 높고 중력이 아주 강한 별이 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들은 특히 이제 새로운 빛 이외의 새로운 매개 수단인 중력파를 내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강한 중력파를 발생하는 아주 좋은 소스들인데 특히 이 쌍성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밤하늘에 있는 별들의 60% 이상이 쌍성으로 있을 때 안정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고, 뭐 사람도 사실은 쌍을 짓고서 이렇게 외롭지 않게 살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쌍성계의 운동은 대략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 별이 계속 스스로 서로를 공전하면서 중력파를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잃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빠르게 돌다가 충돌을 해서 하나의 별이 되는 과정. 이게 이제 쌍성계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1974년에 테일러와 헐스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 두 명이 중성자별로 구성된 쌍성을 최초로 발견을 했고 이거를 30년 동안 관측을 했어요. 중력파를 방출할 때니까 점점 에너지를 잃고 가까워지면서 빨리 돌 것이다. 그러면 공전 주기가 점점 짧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30년간 관측을 해서 그 공전 주기에 감소하는 과정을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실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값이에요. 엄청나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죠. 그리고 이 업적으로 1993년에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아요. 이제 이 사실 자체가 중력파가 존재한다는 게 간접적으로 입증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중력파라는 게 뭐냐면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잔잔한 중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에 내가 돌을 하나 던져봤을 때 그 중력의 변화가 어떻게 전달될까를 수학적으로 기술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파동 방정식으로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바꿀 수 있고 그 파동 방정식의 풀이가 중력파의 풀이가 된다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죠.
그래서 중력파의 존재가 이론적으로 처음으로 알려진 해고 100년 동안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 과정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스캔들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1980년대 이 라이고라고 부르는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한 중력파 검출 장치를 미국에서 시작하자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었고 드디어 2002년에 약 3억 달러를 들어서 이 두 개 양팔이 4kg짜리인 이 8의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가 완성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3억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3억 년 전에 이 지구 남반구에서 한 13억 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이 블랙홀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돌다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13억 년 전의 이 사건을 라이고가 가동되던 2015년 9월 14일 날 이 시공간이 흔들리는 이 신호를 드디어 라이고가 포착한 거죠. 자, 소리가 좀 들리시나 모르겠는데 삑 소리 들리시죠? 자, 이게 처프 신호라고 부르는 소리인데 13억 년 전에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하는 소리예요, 우주에서. 근데 왜 이런 소리가 나냐면 중력파의 파동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뉴턴 역학에서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건데 별이 두 개가 돌면서 주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력파가 계속 주기적으로 방출되는데 에너지를 잃으니까 점점 그 두 개의 반경이 가까워지잖아요. 공전 반경이. 그러면 점점 빨리 돌겠죠. 가까워지니까. 그런데 그 별 두 개가 가까워지면 그 사이의 중력의 변화는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주파수가 점점 빨라지고 진폭도 점점 커지는 신호가 되죠. 그리고 딱 충돌했을 때 더 이상 중력파가 나오지 않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주파수가 증가하고 밝기도 증가하죠. 세기도 증가하는 신호죠. 이게 바로 처프 신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프라는 거는 새가 짹짹거린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들으신 소리가 짹 소리처럼 들리나요? 미국 사람들만 그렇게 들리나 본데요. 그래서 드디어 6개월 뒤에 이제 100년 만에 중력파를 발견했다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00년 만에 최초의 역사적인 사건이 된 거고 그 뒤에 3개월 뒤에 첫 신호가 발견된 지 3개월 뒤에 또 하나의 신호를 발견을 해요. 이제 12월 26일이 서양에서 박싱데이라고 부르는 날이라서 이제 박싱데이 이벤트라고 부르는데 소리의 차이가 있어요. 처음 거랑 다르게 긴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러냐면 얘는 처음에 발견된 중력보다 작은 질량을 가진 블랙홀 두 개가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력이 작다 보니까 훨씬 더 오랜 기간 돌다가 충돌을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긴 소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중력파 신호고요. 자, 그리고 2017년 1월 4일 날 또 하나가 발견이 돼요. 블랙홀이 또 충돌하는 신호인데 다 이제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나온 중력파 신호를 발견한 거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선명한 처프 신호를 볼 수 있죠.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2017년 8월 14일 날 또 하나 발견을 해요. 근데 이 네 번째 중력파는 굉장히 조금 이채로운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가 유럽의 중력파 관측소인 비르고 관측소도 같이 합동해서 관측을 해서 세 대가 동시에 측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하늘에서 왔는지 위치를 굉장히 비교적 정확하게 위치를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대가 최초로 관측한 신호가 8월 14일 이벤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17일 3일 뒤에 중성자별이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이 중력파를 발견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또 역사적인 발견 중에 하나가 되면서 그 뒷얘기들은 이제 나중에 해드릴게요. 여기도 굉장히 그러니까 중성자별은 블랙홀보다 질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태양 질량의 한 1.4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오랫동안 한 1분 가까이를 돌다가 충돌을 했어요. 아까의 블랙홀 같은 경우는 0.15초 만에 충돌하는 그런 이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성자별 이벤트가 이제 최초로 발견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데이터를 막 뒤지다가 2017년 6월 8일 날 데이터에서도 또 신호가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이것도 이제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하는 이벤트고, 또 굉장히 많은 블랙홀 중성자별로부터 오는 중력파 신호를 이제 막 발견하게 된 거죠, 라이고가. 그러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2017년에 드디어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이 세 사람이 이 중력파가 아인슈타인 이론이 옳았다라는 걸 이제 입증하게 된 거를 사람들에게 알린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예측대로 중력파가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발견된 것들이 하나를 빼고는 다 블랙홀이 충돌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그동안 우리가 천문학을 했을 때는 이 블랙홀이라는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스스로 빛을 내지 않으니까 블랙홀은.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게 이제 과거의 천문학에서 블랙홀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이 중력파 발견 이전까지는 굉장히 논쟁거리였어요. 그냥 수학적인 모델일 뿐이다. 아니면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의 후보를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어떤 거냐면 1970년대 노비코프와 젤도비치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블랙홀이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주변에 어떤 별이 있어서 별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블랙홀 주변으로 원반, 그러니까 물질을 흡수하면서 생기는 원반이 생겨요. 근데 그 원반이 계속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블랙홀이라는 거는 바로 이 지점과 바로 옆 지점에서의 중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강하니까 두 개가 빨려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그죠? 블랙홀 주변에서. 그러면 그 물질이, 속도가 다른 두 물질이 계속 부딪히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들어가게 되면 그 빛을 내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두 사람이 제안한 게, 그런 원반들의 후보들을 관측을 하면 아주 강한 X선을 방출할 것이다라는 제안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문학자들한테 얘기하죠. X선 관측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시면 블랙홀 후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천문학자들 진짜 열심히 일해요. 이렇게 많은 후보들을 찾아냈어요. X선 관측만으로. 이게 다 주변에 그러니까 별을 흡수해서 생기는 블랙홀의 후보들이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했죠. 근데 대부분의 질량들이 태양 질량의 20배를 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의 후보라고 추정되는 것들이죠. 근데 중력파를 발견하면서 그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존재를 입증한 거죠. 그리고 그 질량도 태양 질량의 30배가 넘는 놈들도 있다. 이거를 최초로 알게 된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 쌍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최초로 입증한 거예요. 중력파 관측을 통해서. 또 하나, 이 쌍성이 충돌해서 더 거대한 블랙홀이 되는 그 과정, 역동적인 과정까지 본 거예요. 실제 그 신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빛으로는 절대 관측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력파라는 게 우주를 보는 새로운 창을 우리가 갖게 됐다. 이 창으로 보면 새로운 걸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마치 우리가 병을 진단할 때 옛날에는 진맥에 의존했죠.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뭐 왕 정도 돼야 막 어이가 변도 찍어 먹어보고 막 그러면서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죠. 근데 요즘은 엑스레이나 MRI나 이런 거를 총동원해서 병을 진단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것처럼 천문학에서도 비슷해요. 이게 여기 보이는 이게 가시광선으로 본 개성운이라고 불렀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걸 개성운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그냥 성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사람들이 이 전파 천문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이걸 보니까 이 개성운 안에 가운데에 중성자별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서 이게 초신성 폭발의 잔해라는 것까지 알아낸 거예요. 최근에. 더군다나 어떤 사실까지 알게 됐냐면, 이 초신성이 중국 문헌에 나오는 1054년에 터졌던 기록된 초신성의 잔해라는 것까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전파의 파장들을 가지는 스펙트럼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새로운 천문학이 된 거죠. 전파 천문학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력파로 이런 대상들을 본다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력파 존재 관측의 의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 중력파를 이용해서 물리학과 천문학이 어떤 길을 이제 가야 될 건가?
다중신호 천문학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곧 아마 여러분들이 운이 좋으면 우리 은하에 있는 초신성 폭발을 엄청난 사건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오리온 자리 오른팔 끝에 있는 베델기우스라는 별이 거의 폭발 직전에 있거든요. 곧 폭발해요. 한 3만 년쯤 안에. 근데 이게 폭발을 하면 우리 은하에 있고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밤하늘에 또는 대낮에 보름달보다도 밝게 빛나요. 하늘에서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근데 이 초신성 폭발이 중력파를 일으키는 아주 좋은 소스 중에 하나니까 중력파 관측부터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초신성 관측은 어떻게 하냐면, 초신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별이 밝게 빛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형 망원경을 가지고 초신성을 관측을 하려면 그 망원경들이 어디서 터질지 알고 기다려요.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관측 스케줄이 1년 내내 짜여져 있는 걸 계속 하다가 저쪽 하늘에서 갑자기 별이 터져요. 그럼 이제 망원경을 돌려야 되는데, 이 큰 망원경일수록 결제를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고 돌려야 돼요. 그래서 허락받고 이게 딱 돌리다 보면 끝나요. 결국 이 초창기부터 이게 관측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걸 중력파를 여기다 이용을 해보자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의 과정을 보면 별이 터지자마자 시공간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중력파가 가장 먼저 발생하고, 몇 초 뒤에 몇 밀리초 뒤에 중성미자라는 입자가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몇 시간에서 며칠 뒤에 전자기파가 나오기 시작해요. 빛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중력파가 먼저 이 신호를 먼저 검출을 해서 어디서 터졌다라고 미리 천문대에다가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곧 터지겠다 그러고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빛이 나오는 첫 순간부터 모든 순간까지를 다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중신호 천문학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라이고 중력파 관출기가 전 세계 천문대들과 미리 약속을 해놓고, 자, 우리가 관측을 해서 분석을 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줄 테니까 이 문자를 받으면 미리 가서 대기해 주세요 라고 약속을 하고 연습을 해왔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말입니다. 들리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언제? 2017년 8월 17일 날 1억 3천만 광년 떨어진 남반부 하늘 어디에서, 그 어디가 어디냐면 바다뱀자리 근처에 NGC 4993이라고 하는 타원은하 근처에서 중성자별 2개가 충돌했어요. 그리고 충돌을 하게 되면 이런 빛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몇 시간 뒤부터 이 중력파를 라이고가 포착했어요. 8월 17일 날. 그리고 그 포착한 뒤 바로 1.7초 뒤에 감마선이 관측이 됐어요. 우주 감마선 위성에서. 여기 보면 페르미 인테그레라고 하는 우주 감마선 위성이 1.7초 뒤에 감마선이 나오는 걸 관측을 했고, 그 뒤부터 9시간 뒤부터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모든 파장의 빛들을 다 관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다 이 위치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빛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없던 별이 갑자기 밝아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킬로노바라고 하는 현상이 알려져 있었는데, 밤하늘에 어둡던 별이 갑자기 밝게 며칠 동안 빛나다가 어두워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뭔지를 몰랐죠. 이 관측으로 중성자별의 충돌로 킬로노바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감마선 폭발의 폭발 기작, 그러니까 발생 기작을 몰랐는데 역시 그게 중성자별 2개가 충돌해서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사실을 이 하나의 발견으로 다 알게 된 거예요. 이 종합적인 관측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없던 별이 이 타원 은하 옆에 없던 별이 갑자기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조금 더 좋은 화질에 여기 보시면 이 타원 은하인데 이 주변에 갑자기 없던 별이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여기 없었는데 갑자기 빛났다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관측을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천문연구원이 갖고 있는 칠레, 남아공, 호주의 세 대를 갖고 있는 외계 행성 탐사 망원경에서 이 빛을 관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9시간 뒤부터. 근데 이제 이게 광학망원경이니까 8시간마다 해가 뜨면 관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뜨면 여기서 관측하고 여기서 해가 뜨면 여기서 관측하고 그래서 한국이 유일하게 24시간을 관측을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한국이 제공한 데이터가 이렇게 촘촘한 데이터를 제공한 거죠.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여기다가. 다중신호 천문학에. 그리고 서울대 천문학과의 이상각 교수님께서 은퇴하시면서 기증을 하셨어요. 이 돈으로 망원경을 사서 호주에다 설치해달라. 이게 이상각 망원경인데 여기서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중신호 천문학의 최초 천문 관측을 한 기여가 된 거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사건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문학이라는 것도 역시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건데 인류의 기원이라 게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또는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내는 게 사실은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알아내는 거죠. 여러 천문 현상들로부터 왔다는 게 사람들이 밝혔는데 특히 이제 가벼운 원소들, 수소나 헬륨 같은 아주 단순한 원소들은 우주 초기부터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원자핵 하나가 전자만 포획하면 수소가 되니까.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원자 번호가 높아지는 애들이 이 생성되는 과정 자체가 우주의 어떤 프로세스에서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이 알고 싶어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어떤 별의 폭발이나 또는 백색외성 또는 백색외성의 폭발 또는 융합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별이 생성되면서 그 안에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이런 원소들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려졌죠. 그리고 그 별이 수명을 다해서 폭발하게 되면 그게 우주로 흩뿌려지고 그런 원소들이 다시 중력에 의해서 뭉쳐지면서 또 별을 만들 때 그런 원소들이 많이 포함된 별들이 생성되면서 점점 우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것들이 행성을 만들면 우리 행성에 그런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미스테리가 굉장히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생성됐느냐가 궁금했어요. 무거운 원소들은 어느 정도 원자 번호가 이상되면 그 안에 원자 번호를 늘리는데 중성자들을 많이 이제 붙이면서 원자 번호가 커지거든요. 근데 그 중성자들을 붙이는 과정 자체에 대한 가설이 미비했던 거죠. 사람들은 초신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초신성 폭발 자체에서 그렇게 많은 중성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1980년대 후반에 리와 팩진스키라는 사람이 가설을 세웠는데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하면서 대부분이 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 그게 깨지면서 흩뿌려진 중성자들이 이제 R 과정, R 프로세스라고 하는 중성자를 빠르게 붙이는 과정으로 인해서 그 원소들을 생성할 거다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이 57번 이상 되는 란탄족 원소 이상 되는 원소들이에요. 이게 여기 뭐 이제 금, 백금, 우라늄 뭐 이런 아주 무거운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번에 이 킬로노바 관측으로부터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이 란탄족의 피크가 굉장히 높았어. 그 사실이 확인된 거죠. 거기서 온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됐기 금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드디어 알아냈다. 연금술을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동안에 뉴턴이 그렇게 금을 만들고 싶어서 별별 짓을 다 했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날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중력파와 다중신호 관측을 통해서 금의 생성 기원을 알게 된 거죠. 실제 이번에 8월 17일 날 터진 킬로노바 그 현상에서 지구 질량의 한 400배 되는 금이 우주로 흩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캐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기술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원소들의 기원이 이제 우주에서부터 왔고 우주의 어떤 현상으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천문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밝히고 싶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중력파 망원경을 설치를 하고 왜냐하면 훨씬 더 정밀한 위치를 측정을 해줘야 되니까 최소한 3대가 1년 내내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2대가 돌아갔을 때의 위치에 대한 정확도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못 찾는 지역이 생겨요. 왜냐하면 라이고가 미국에 있고 비르고가 유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2022년 이후에 인도와 일본이 여기에 가세하게 되면 우주의 어느 하늘에서 오든지 간에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드디어 중력파를 가지고 천문학을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시면 지구의 자원이 많이 고갈이 돼서 자원을 캐러 새로운 행성으로 우주 탐사선을 보내죠. 근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행성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죠. 그 탐사선이 전송한 어떤 영상 신호 이런 걸 통해서만 우리가 그 행성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영상 신호를 보내왔어요. 그 우주선이.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식물이 있고 비가 오고 대기 현상이 있고 이게 다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음성 신호까지 같이 보냈어요. 어떤 걸 더 알 수 있어요? 생명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더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죠. 중력파라는 것은 이런 음성 신호 같은 걸 제공하는 거죠. 천문학에. 그래서 우주를 보는 새로운 창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이게 바로 중력파 천문학이라는 거죠. 못 보셨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범인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 세계가 이런 천문학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 차세대 중력파 검출기들을 막 건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중력파 발견이 된 바로 다음 주에 중국이 2대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유럽에서는 지하 1km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이런 레이저 간섭계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속으로만 갖고 있었던 건데 이게 레이저 간섭계랑은 좀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축으로 생긴 경사, 그러니까 중력의 포텐셜을 재는 기계를 두고서 이걸로 크게 만들어서 하늘을 보면 중력의 변화를 잴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가 있는 게 라이고 감도를 높이는 데도 쓰일 수 있고 뭐 중국이랑 호주 이런 데다 두면은 우주에서 오는 빅뱅의 신호를 관측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그다음에 주파수 대역이 낮기 때문에 라이고가 관측한 거 한 몇 달 전에 신호를 미리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보 관측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력파가 라이고로 들어오기 직전에 몇 달 전부터 곧 올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예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중력의 변화 자체를 빛속도로 그냥 재는 거기 때문에 지진 조기 경보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해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는 피파를 관측을 해서 그거를 신호를 보내서 지진이 났다는 걸 예보를 하거든요. 경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피하게 하는데 이런 바닷가 같은 데서 나면은 사실은 그거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피파는 도달하는데 30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한 35초, 37초 정도 걸려요. 초속 8km로 날아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장치를 중력의 변화를 직접 재면 빛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즉시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략 한 75초 정도를 벌고 뭐 전원을 내린다든지 화재가 나지 않게 또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중력파를 가지고서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아주 먼 미래에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떤 시대가 펼쳐질까? 중력파와 중력을 이해하는 게 잘 모르면 우리가 항상 역사 공부를 해보면 되죠. 과거의 전자기파 문명, 우리가 지금 전자기파 문명을 살고 있는데 그 시대에는 어땠을까? 전자기파가 처음 발견됐을 때 헤르츠가 그 제자와 한 대화예요.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걸 실험적으로 발견하고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이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데다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쓸데가 없냐고 그랬더니 그냥 맥스웰 선생이 옳다는 걸 입증했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7년 뒤에 마르코니가 무선 통신을 성공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인터넷, 엄청난 전자기판 문명의 혜택을 받는 시대가 됐죠. 요즘 핸드폰 없으면 밥을 못 먹죠. 그죠? 상상한 게 점점 현실이 되고 있죠. 1965년에 제가 봤던 만화인데 서기 2000년이 됐을 때 일어난 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10개쯤 되는데 수학여행 달나라로 가는 것 빼고는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죠? 아까도 나왔었네. 근데 지금 달나라로 2000년대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여행 이제 앞으로 달나라로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라는 게 지금 연구 중인데 이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소형 우주선을 빛속도의 20분의 1 정도 되는 속도까지 가속을 해서 먼 외계 행성까지 보내는 프로젝트예요. 실제로 현재 우리가 인류가 개발한 가장 빠른 우주선이 보이저 2호인데 지구에서 한 4.3광년 떨어진 이 알파 센타우리라는 행성, 여기가 이제 천문학자들이 외계 지구와 유사한 외계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높은 행성이라고 추정하는 곳인데 여기로 보이저 2호를 보내면 약 7만 년이 걸려요. 근데 이 프로젝트로 보내면 20년 안에 갔다 올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달 날아가는 건 이제 쉬울지도 모르죠. 지금 벌써 민간 우주인들을 보내려고 하고 있죠, 미국에서. 상상한 게 현실되고 있죠. 이분이 돌아가신 고려대 김정음 교수님인데 이분이 물리학자로는 제가 아는 한은 최초로 CF 모델을 하신 분이에요. 컴퓨터는 필수 과목. 컴퓨터는 어릴 때부터 시작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컴퓨터 삼성 SPC 1500. 따라하세요. Yes, I can. Yes, I can. 풀어보세요. 참 잘했어요. 말하면서 가르쳐주니까 너무 쉽고 재밌어요. 컴퓨터 교육은 빠르서 좋습니다. 배우기 쉬운 컴퓨터. 삼성 SPC 1500. 이런 컴퓨터 처음 보죠. 이게 컴퓨터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이분이 1986년에 동아일보에 쓰셨던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중력파 통신이에요. 근데 1986년이면 언제냐면 라이고가 시작되기, 건설되기 거의 6년 전, 10년 전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 중력파라는 게 있는데 중력파를 만약에 공학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런 문명을 만들 수 있으면 어디다 쓸 수 있겠느냐라는 걸 상상하신 거죠, 이분이. 근데 통신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자기파 통신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지구 반대편으로 직접 못 보내고 전리층을 반사시키거나 위성 통신을 해야지만 갈 수 있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간섭도 심하고 뭐 해저 심해까지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중력파라는 새로운 통신 수단이 생겨서 그런 문명이 있다면 이걸 통신에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상상을 하신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중력파 발견된 이후에 미국 특허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 이런 특허를 낸 사람들도 있어요, 최근에. 물론 다 소멸돼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는 뭐 자유니까 별별 상상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중력을 우리가 공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어떤 과학이 공학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이해가 필요해요. 최소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그거의 공학적 응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력이라는 거는 아직 그 수준까지 못 갔다는 거죠. 우리는 중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죠. 근데 중력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시공간을 지배하는 힘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같이 지배하는 힘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시공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문명이 있다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문명일 거다라는 거죠. 전자기파 문명처럼. 근데 이건 우리 어떤 문명인지는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그죠? 드라마나 스타트rek의 워프 항법이라든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오는 웜홀 뭐 이런 거 나오죠. 인터스텔라에도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이게 바로 중력 문명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 중에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중력파를 이용하는 거, 이런 거, 중력파 드레스, 중력파 넥타이 막 이런 거, 이게 다죠.
그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게 뭐냐면 2016년 2월 12일 날 이 전날 바로 중력파의 최초 발견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뉴요커라고 하는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아주 저명한 미국의 잡지사에서 이런 만화를 실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새 두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 있는데 내가 방금 들은 거 네가 그런 거야?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한 거야. 이런 얘기를 만화에다 그린 거예요. 그냥 대중이 보는 만화 잡지에다가.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그죠? 강연을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신 거죠. 근데 미국은 이거를 그냥 막 실는 거예요. 중력파가 전날 발견됐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이게 엄청난 문화적인 힘인 거예요, 미국에. 그만큼 미국의 대중들은 이 과학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 만화를 보고.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았어요.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누군지는 아세요? 예, 이승환 씨가 2016년 4월 21일 날 이 싱글 앨범을 냈는데 세계 최초의 중력파 노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사를 보면 10억 광년, 제목이 10억 광년의 신호예요. 10억 광년이 지금 최초로 발견된 중력파의 오차 범위 계산하면 대략 맞아요. 그리고 너를 공전하던 별, 이거 쌍성계에서 온 거죠. 무던히도 차갑고 무심하게 밀어내며 놀던 별, 이거 블랙홀의 증거죠. 무한한 중력, 블랙홀의 증거죠. 마지막 신호가 휘입하고 끝났죠. 끊어지던 신호의 끝자락.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중력파를 노래한 노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여기저기에다가 막 이 중력파 노래가 우리도 최초로 나왔다 이렇게 막 떠들고 다녔는데 며칠 뒤에 이제 홍보를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사랑 노래예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사랑 노래인데 거기도 중력파가 나와요. 아주 긴 끈 파장이 이렇게 중력파처럼 나와요.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근데 이승환 씨가 저랑 이제 페이스북에서 막 소식을 주고 받는데 한 몇 개월 뒤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 노래를 그 유튜브에서 포스팅을 해서 내 망한 명곡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이 노래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하죠. 홍보를 잘못해서. 만약에 중력파 노래로 홍보를 했으면 중력파가 발견될 때마다 라디오에서 나오고 노벨상 탈 때 또 나오고 계속 발견은 계속될 텐데 중력파 노래로 이 노래가 계속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이 중력파 노래를 우리가 최초로 갖고 있는 역사적인 과학 문명의 시점, 이걸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밌는 강연 해주신 오정근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있어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 손 들고. 질문이 쇄도하고 있어요. 자, 자기 소개하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문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2학년 유성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블랙홀 관련돼서 질문이 있는데 블랙홀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발부터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발 부분은 중력이 엄청나게 크고 머리 부분은 조금 덜 커가지고 발 부분이 막 뜯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블랙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중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는 시간이 안 흐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사람이 혹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다면 그렇겠죠. 예? 살아있다면. 그죠? 예. 네, 뭐 한 말씀으로 그냥 대답을 하시니까 바로 알아듣습니다. 천재 학생인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있는 학생, 저 뒤에 여학생. 예.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김효정입니다. 아까 중력파를 통해서 빅뱅에 관련해서도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빅뱅이요. 네, 뭐 어떤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빅뱅. 빅뱅이라는 게 이제 우주 초기에 갑자기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잘 몰라요 아직도. 근데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고 아주 뭐 10의 마이너스 몇십증 초 내에 갑자기 시공간이 팽창하는 시기가 있었고 이게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제시한 거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시기가 있어서 갑자기 우주가 시공간이 급격히 팽창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그런 팽창이 있었으면 시공간이 갑자기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중력의 변화라는 건 시공간이 움직이는 거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팽창이 있었으면은 그 시공간의 변화가 우주 전역에 계속 잔물결처럼 퍼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중력파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기가 있다면 그런 중력파 배경 복사를 관측할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 이론이 맞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이제 그 우주 빅뱅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관측을 빛으로만 할 수 있는데 빛이라는 거는 우주가 생성되고 37만 년 이후에 우주가 맑게 개이는 시기가 오면서 이제 왜냐하면 빛이 이제 통과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온 빛들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관측으로 통해서. 근데 중력파는 중력의 변화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오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전에 오는 중력파를 관측하면 빛이 생성되기 이전에 빛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주도 알 수 있다. 그런 관측의 영역을 넓혀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주론과 관련된 중력파의 향후 해결하셔야 될 연구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빅뱅이 언제쯤 시작했는지도 알 수 있을지도 모르는. 관측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주가 우리가 실제로 우주의 크기라는 거는 우리가 빛으로 관측할 수 있는 최대 한계를 현재 우리 우주의 크기로 보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넓어지는 거니까 우주의 크기도 커지고 역사도 오래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잠깐만 저쪽에 남았어요. 여기 문제 양보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민지인데요. 저 하나 궁금한 것은 중력파가 퍼지는 속도가 혹시 있는지. 빛 속도로 퍼져요. 빛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네, 같은 속도예요. 감사합니다. 뒤에 저기 좀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숙문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유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초반에 그 중력이 센 곳에서 그 별의 질량이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그 중력이 센 곳이 랜덤으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특정한 지점이 있어서 그 별이 질량이 정해지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중력이 센 곳이 정해져 있다면 그 태양이 만약에 그 백색 외성이 돼서 사라진다 해도 뭐 몇 억 년이 흐른 후에는 다시 태양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중력의 세기는 질량의 크기에 비례해요. 그거는 뉴턴 중력에서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뉴턴 이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센 곳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큰 질량이 있는 곳에서는 중력이 강한 곳이에요. 근데 별이 처음에 생성될 때 중력이 어떻게 센 별이 생기냐면 주변의 물질들을 많이 흡수해서 초기 질량이 크게 생성된 별들은 나중에 이 별들이 질량을 잃지 않는 한 그대로 별의 운명을 맞이했을 때 아주 강한 중력을 가지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력이 센 곳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중력의 세기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어느 지점의 중력의 세기는 그 지점의 물질의 분포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큰 별의 질량이 큰 별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으면 그 주변은 중력이 센 거고 그렇지 않다면 중력이 약한 거고. 점점 크기가 커질수록 중력도 세지는 건가요? 그렇죠. 질량에 비례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숙문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음영우입니다. 아까 중력파를 통신에 이용하실 수 있다 하셨는데 전자기파는 전자의 그 운동으로 생기는 거고 광통신도 빛을 이용해서 하시는 건데 중력파는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모르죠. 그거는 이제 직접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승문고 1학년 재학 중인 조용국이라고 합니다. 중력파가 일종의 어찌 보면 공간에 미치는 파동인데 이게 다른 천체나 물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파동이니까 파동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간섭도 하고 회절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거기까지 연구를 하고 있지는 못한데 거의 동시에 생긴 다른 별에서 발생한 중력파가 와서 중첩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걸 지구에서 관측했다. 그러면 실제로 지구에서 느꼈을 때 그 관측 결과로 중첩이 된 건지 아니면 단일 별에서 온 건지를 우리 구분하지 못해요. 예,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학생들에게 모두 책임을 전가하고 계십니다. 여기 저 학생 질문하고 여기 학생 한 명 더 있었는데 여기 마지막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지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광학 쪽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아까 전에 강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력파를 활용하여 이제 문명을 계속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중력파와 빛을 이용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나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한 질문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신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까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천문 관측에 이용하는 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 사실은 그걸 왜 하냐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구 주변에는 우리가 강한 중력의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력이 정말 아주 극단적인 환경일 때 중력의 이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중력의 실체에 다가가는 거죠. 약한 중력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이미 충분히 이해를 했고 행성의 운동도 완벽하게 설명을 했고 했는데 블랙홀과 같은 주변에 강한 중력이 있는 곳에서의 중력 이론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중력 이론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중력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 중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런 중력 이론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중력파를 이용을 해서 중력을 이해하기 위한 천문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력을 이해하고 나면 나중에라도 공학적인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예상인 거고 뭐 안 된다고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현재 수준에서는 천문학에 이용하는 게 현재는 이제 새로운 길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숙문고등학교 1학년 정동균입니다. 아까 중력파가 빛의 속도로 전달된다고 하셨는데 그 블랙홀은 빛도 빨아들인다고 저는 배웠는데 그럼 블랙홀의 쌍성 충돌에서 어떻게 중력파가 바깥으로 발생되어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빛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전기와 자기 현상을 번갈아가면서 전파하는 건데 중력파는 물질이 아니라 시공간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침대 위에 구슬을 놓고 구슬을 굴리는 거. 이거는 빛인데 침대를 때려가지고 침대 자체가 흔들려서 진동이 전달되는 거. 이게 바로 중력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르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돼서 좋은 말씀해 주신 오정근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